안녕하세요. 판드쌤입니다. 이전 시간까지 고전역학의 정역학과 운동학 부분인 힘과 운동 단원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에너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고전역학 중 동역학 부분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열 및 통계물리학 중 열역학의 법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일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다 까먹으셨어도 지금부터 다시 보면 되니 안심하세요. 과학적인 일과 생활 속 일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 라고 배웠던 것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행동들이 과학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을 가해 그 힘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동이 있었을 때만 일을 했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이동이란 날짜 이동거리인 변이를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힘의 과학적인 정의는 가한 힘과 변이의 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한 힘의 방향으로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습니다. 따라서 힘과 변이가 이루는 각도 세타가 0도이고 이 경우 중학교 때 배운 식인 W는 Fs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원 수준에서도 이 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가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다른 경우 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다른 힘이 물체에 작용하여 가한 힘의 방향대로만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프린트 그림과 같이 물체의 비스듬히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은 F의 코사인 성분이 됩니다. 전체 힘이 아닌 일부분인 것이죠. 물체가 받는 힘을 자세히 따져보면 중력과 수직항력, 마찰력 등의 힘이 더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한 방향으로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변이가 생기긴 했으므로 그 변이에 기여한 방향의 힘의 크기만 계산하여 변이에 곱해 주어야 합니다. 식으로 쓰면 1W는 Fs 코사인 세타가 되고 세타는 힘과 변이 방향 사이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내년 수학 시간에 벡터의 내적을 배우게 되는데 두 벡터를 곱해서 결과가 스칼라량이 나오는 곱이 내적입니다. 물리적 의미를 추가하자면 힘 벡터와 변이 벡터를 곱했을 때 결과엔 일은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이므로 내적 연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일치할 때에는 각도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므로 W는 Fs 라는 식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줄 단위를 씁니다. 같은 물리량이라는 말이고 뒤에 나오지만 에너지의 정의를 일로 하기 때문이죠. 잘 쓰지 않는 다른 단위도 있으나 힘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를 곱한 차원입니다. 표준 단위 1줄은 1N의 힘으로 1m의 변이를 생기게 하는 일의 크기입니다.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일과 에너지 내용을 배울 때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과학적으로 일이 0인 경우인데요. 방금 배운 일의 정의식을 떠올리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W는 Fs 코사인 세타에서 1W가 0이 되는 경우는 가한 힘 F가 0, 변이 S가 0,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정신 노동을 하는 것과 같이 힘과 변이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과학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생물학적으로 칼로리 소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시적 상황이므로 물리학에서는 제외합니다. 우리 상식에 가장 입에드는 경우가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인데요. 수식적으로는 두 벡터의 사이각 세타가 90도이고 코사인 90도는 0인 거는 다 아시죠? 무거운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는 경우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 과학적으로 한 일은 모두 0이 됩니다. 일단 가만히 있는 경우는 변이가 0이니까 좀 납득은 가는데 들고 수평으로 이동한 경우는 변이가 있는데도 한 일은 0이라고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때 이유를 뭐라고 배우셨는지요? 옆에 그림을 다시 보면 위로 드는 힘 F사인 세타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직 방향으로 처음 물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동안에는 중력에 대한 일을 합니다.
바로 뒤에서 배우는 위치 에너지가 되죠. 중학교 시절 힘과 이동 거리가 서로 수직일 때 무조건 1이 0이라고 배웠다면 이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을 때에도 수직 방향의 근육 수축이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1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나를 때 배가 고픈 이유이겠죠? 일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이고 실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일이 전환된 에너지가 많이 출제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의 식은 일의 정의식 W는 Fs로부터 유도됩니다. 나중에 다른 종류의 에너지식을 배울 때에도 예를 들어 전기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단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만 배웁니다. 먼저 운동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일정한 힘을 가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증명합니다. 참고로 보다 일반적인 증명은 초보적인 미적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처음 속도 v0로 움직이는 질량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가해 나중 속도가 v가 되는 동안 S만큼의 변이가 생겼다면 그때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식으로 적으면 W는 Fs이고 F 자리에 뉴턴 입법칙 ma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as 자리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 시간속어식을 넣으면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식 2분의 1 mv제곱의 차로 표현됩니다. 이런 형태의 에너지를 기호 EK로 쓰고 운동 에너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유도 과정에서 쓴 식을 그대로 공식으로 적용한 것이 일 운동에너지 정리입니다. 물체가 받은 일이 모두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1Fs는 두 운동에너지식의 차이인 E2-E1이 됩니다. 델타 EK라고 쓰면 간편하겠죠? 만약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추가되었을 경우 이 식은 쓸 수 없기 때문에 1 에너지 정리식을 쓰기 전 마찰력에 의한 일이나 높이 변화에 따른 위치 에너지 등이 추가되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표준 용어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급적 그렇게 쓰기 바랍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는 어떤 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추가하자면 이 저장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번역하면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두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중학교 때의 그 위치 에너지 9.8mh라고 배웠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이 전환된 에너지입니다. 역시 이에 정의 W는 Fs에서 F 자리의 중력 또는 물체의 무게 mg, 변이 S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h에 해당합니다. 기호는 EP를 사용하고 식은 mgh가 됩니다. 중학교 때에는 중력 가속도 g를 9.8로 써서 9.8mh라고 배운 것입니다. 여기서 높이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에너지 차이가 중요할 뿐 값 자체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낮은 면을 기준으로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가급적 계산이 편리한 높이를 기준으로 잡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mgh라는 식은 중력 가속도가 9.8 정도로 일정한 지표면 근처에서만 성립하는 근사식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중력 포텐셜 에너지식이 있다는 것도 보여만 드립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아주 간단한 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쉽죠? 보통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물리학 2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은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물론 고무줄도 해당되겠죠? 정확히는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탄성체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야 합니다. 귀찮으면 기호 EP로 쓰고 유도식 역시 W는 Fs에서 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탄성력 또는 보궐력이라고도 하는 식입니다. 어떤 탄성체가 X만큼 늘어났을 때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F는 늘어난 길이 X에 비례합니다. 식으로 쓰면 F는 KX가 되고 여기서 K는 탄성 계수 또는 용수철인 경우 용수철 상수라고도 합니다. 이 값을 1의 정의식에 대입해 봅시다. X만큼 늘어나는 데 필요한 힘은 늘어나는 동안의 평균 힘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2분의 X를 대입하고 변이 자리에는 늘어난 길이 X를 대입해서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EP는 2분의 1kx 제곱이 됩니다. 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그래프에서 F는 kx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밑너비가 용수철 끝에 걸린 물체가 받은 1 또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되므로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왜 이렇게 정의하였는지는 좀 더 많은 수학이 필요해서 생략합니다. 힘과 관련된 서로 상호전환 가능한 두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더 궁금하신 분은 나무 위키 검색에서 고전역학의 라그랑지언과 해밀토니언을 찾아보시면 물리학보다 더 재미있는 수학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법칙입니다. 저항과 같은 손실이 없는 계에서 운동과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인데요. 그림과 같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예로 들어봅시다. 공을 놓기 직전 최고점 높이 h0에서는 속도가 0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없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0만 존재합니다. 이제 낙하하면서 속력이 생기면 중간 지점 A와 B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낙하 직전에서는 높이 h가 0이므로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굳이 식을 증명하려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하면 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빠진 식을 적어봅시다. 참고 부분을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사실 불완전한 식입니다. 현실에서는 마찰 등의 에너지 손실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실된 에너지를 포함하면 전체적인 에너지 보존은 성립합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로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수록 점점 이용하기 어려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경험상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음 단원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내용으로 배우게 됩니다. 용수철에서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운동 에너지 식 2분의 1 mv제곱과 포텐셜 에너지 식 2분의 1 kx제곱을 더하면 일정하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났을 때의 변이를 A라고 하면 그때 순간적으로 물체는 정지해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A제곱만 있습니다. 반대로 평형점에서는 변이가 0이므로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속도는 최대 속도이므로 보통 라지 V라고 씁니다. 빈칸에 빠진 에너지식을 적고 평형점에서 속력과 운동 에너지 최대, 변이가 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 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현실에서 마찰이 없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공기 부상 궤도처럼 마찰을 줄이는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궤도에 공기를 주입하지 않으면 마찰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주로 바닥과의 마찰열로 전환됩니다. 빈칸에 열에너지라고 적어볼까요? 추가하자면 활차가 바닥을 긁는 소리 등도 있을 것 같네요. 주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소리, 열, 빛과 같은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보존이 되지 않게 됩니다. 질문에서 용수철 진자를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일의 형태로 더 가해야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빗방울의 낙하 속력에 대한 이야기는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종단 속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지구상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이론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무한정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가 내릴 때마다 꼭 헬멧을 써야겠네요. 다행히 지구는 대기가 존재하고 그 때문에 속력에 비례하여 커지는 공기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력이기 때문에 외력인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빗방울의 속력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중력과 같아질 정도로 공기 저항력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의 속력 시간 그래프를 보시면 앞부분은 기울기가 거의 일정한 형태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나중에는 기울기가 0인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되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와의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사실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비구름이 빙정이라는 작은 얼음 덩어리 형태로 있다가 하강하면서 마찰열에 의해 비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세요.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의 표면 사진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겠죠? 아래 질문을 봅시다. 소낙비와 이슬비 중 더 빨리 떨어지는 빗방울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개념이 종단 속도입니다. 터미널 벨로서티라고 하죠.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최종적인 낙하 속도를 의미하는 종단 속도는 낙하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데요. 굳이 왜냐고 물으신다면 아주 쉬운 미분 방정식을 풀고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참 쉽죠? 따라서 저항이 있을 때에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약간 먼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물방울 하나의 질량이 더 큰 소낙비가 후다닥 소리를 내며 이슬비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양이 꽤 많았네요. 아래 있는 예제와 수능 기출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등교 개학하고 첫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인 일의 정의와 일이 0인 경우, 운동에너지의 정의와 일 운동에너지 정리, 두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마찰 등에 의해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 배운 내용이지만 추가된 내용이 꽤 있으므로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